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6세 최순덕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그동안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살아온 덕분에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 시골에 작은 집 한 채를 남겨둘 수 있었죠. 사실 그 시골집은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 남은 곳이라 애써 손도 대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고 며느리와의 대화는 늘 짧고 건조하게 끝나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앞으로 바쁘니까 연락 자주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손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퍼졌습니다. 이제 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제 생일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고, 손주 발표회에도 초대받지 못한 채 그저 앨범 속 사진으로만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더는 연락을 기대하지도 애쓰지도 않겠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시원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시골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진 건 없었지만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부지런히 배워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장에서 옷수선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은 그 시골집 마당에서 소일거리로 목공을 하곤 했죠. 겨울이면 마당 가득 장작을 쌓고, 여름엔 손주들이 뛰놀 수 있도록 작은 그네도 만들어 달았던 그 집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그 집을 마지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도시로 올라와 작은 반지하 전셋집에서 시작된 제 홀로서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금을 일부 빼줘야 했고, 제 살림은 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만 보면 든든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자주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손주들과 나들이도 함께 했죠. 정말 가족이란 게 늘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집에 들르는 발걸음은 뜸해졌고, 명절마다 이번엔 처갓집 먼저 들러야 해서요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니 이해해 보려 했고, 아이들이 어리니 이동이 불편하다는 말도 그냥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이 와도 생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고 그 흔한 문자 하나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아, 지금 회의 중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요. 그렇게 늘 밀려났고, 저는 어느샌가 연락하는 게 민폐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차츰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작년 생일에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제가 문득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음 뒤로는 이용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음성만 들리더군요. 나중에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전화 울리는 것만으로도 예민해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핏기가 확 가셨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네가 불편하다면 나도 이제 편해질게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정리하다 발견한 게 시골집 열쇠였어요. 20년 넘게 손도 대지 않던 그 집. 먼지가 켜켜이 쌓인 기억과 함께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벽지는 바랬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마음만은 왜 그리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페인트를 칠하고 창틀을 닦고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가지를 정리했죠. 그러던 중 친구 복례의 소개로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소규모 농장을 준비 중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집 방에 새들어 살면서 저녁마다 마당 정리도 도와주고 시장 갈 때 차도 태워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골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편안했습니다. 전화기 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이제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그 흔한 카톡 메시지도 일정 조율도 없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매달렸나 싶더군요. 애써 그들에게 맞추려 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 이번 주말에 뭐하니? 어제 미역국 끓였는데 좀 가져다 줄까? 보낸 지 이틀이 지나도록 답이 없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감사해요 어머님 하며 이모티콘이라도 보냈을 며느리였는데 이젠 읽고도 무시하는 건지 바빠서 못 보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는 가다가 몇 번 울리더니 끊겼습니다. 3번쯤 그렇게 반복됐을 때 마음이 스르르 식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습니다. 도훈아, 세영이는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아, 엄마, 세영이가 요즘 좀 지쳐 있어서요. 사실 엄마가 자주 연락하시는 게 부담스럽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연락드리는 게 낫겠다고 해서요. 부담스럽다는 그 한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귀찮은 사람이 돼버린 걸까요? 대체 뭘 그렇게 불편하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지우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다는 소문을 동네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직접 초대해줬고 행사 끝나면 아이랑 사진도 찍었는데 이번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초대받지 못한 건가 싶어서 일부러 전화를 참았습니다. 그런데 행사 다음 날 며느리의 SNS에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손주 지우가 무대에서 웃고 있었고 무대 아래엔 며느리와 장모님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에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안엔 저는 없었습니다. 그로를 멈추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 다른 가족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 빠져 있는 게 이렇게 또렷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벨소리를 크게 해두고 하루 종일 폰을 곁에 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축하 메시지도 전화도 조용했습니다. 밤에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한참 울리다가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회사가 정신없어서. 세영이도 애랑 하루 종일 정신없었고요. 다음 주에 한번 뵈러 갈게요.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말투는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사과 중 가장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통화 중 단 한 번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뭐하니? 이제 막 자려던 참이에요. 그래,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먹을 건 별로 없었고 미역국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가 다시 불을 끄고 그대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이불을 갤 때 며느리가 보낸 예전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손주가 첫 돌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땐 며느리가 저에게 사진을 뽑아서 앨범도 만들어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성은 물론 안부 한마디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문득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담을 줬나? 그저 밥은 먹었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대답 없는 그들의 일상은 잘만 굴러가고, 나는 그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는 이 상황이 한편으론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먼저 연락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평소엔 며느리도 가끔 카카오톡으로 근황을 묻곤 했는데 이제는 그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간혹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같은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그들 삶에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점점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며느리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다가 괜히 눈물이 고여서 이모컨으로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주말에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부부가 손주 데리고 어디 다녀오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가 금세 입꼬리를 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손주 지우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넣어봤습니다. 유치원 발표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어떤 부모가 찍은 영상이라 멀리서 아이들 모습을 찍은 거였는데 지우가 그림을 들고 나오며 이건 우리 외할머니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외할머니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에 박히더군요. 나는 얘한테 어떤 존재일까? 가끔은 내가 죽으면 얘들은 장례식엔 와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젠 생일도 모를 테고 무슨 병이 생겨도 관심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가 반찬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지 마. 자식은 늙어갈수록 멀어져. 이젠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좀 딴 생각도 해봐. 딴 생각. 처음엔 그게 뭔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늘 해오던 건 전화 기다리기, 손주 장난감 챙기기, 명절 선물 고르기 뿐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시골집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채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그것. 괜히 문 열고 먼지만 쌓인 집을 본들 뭐하나 싶던 마음이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그대로였습니다. 담벼락은 칠이 벗겨졌고 마당엔 풀이 무성했지만 그 흔한 말 한마디 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걸터 앉아 연장을 정리하던 모습. 지우가 마당을 돌며 쫓던 강아지. 며느리와 같이 한 척 김장날. 다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기억은 그 누구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숨을 고르는데 이상하게 평온하더군요. 도시에선 느끼지 못했던 그 조용한 온기가 문득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구나. 지금까지는 자식에게 기대려 했지만 이젠 기대는 것 자체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야, 너 아직도 그 동네 부동산 잘 알지? 왜? 갑자기 뭔 일 있어? 서울집 좀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매물 맡기게 좀 도와줄래? 복례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물었습니다. 집 판다는 말 진심이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더는 올라갈 일도 없고 애들도 연락 뜸한 마당에 그 집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 하긴 너 혼자 내려간 뒤로 그 집도 사람 냄새 안 나겠다. 사진 몇 장 찍어둔 거 있으니까 네 톡으로 보낼게. 그 동네 중개사 아는 데 있으면 맡겨줘. 알겠어. 내일 바로 연락해 볼게. 뭐 필요한 거 있음 말해. 전화를 끊고 사진을 보내는 동안 어디선가 가슴 한편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집을 떠난 건 한참 전인데 정말로 보내는 건 오늘이 처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시골집의 창문부터 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삶의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듯이 말입니다. 시골집 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창문은 삐걱거렸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매일 새벽 달구름 소리에 눈을 뜨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로 밥을 먹고 저녁이면 마당에 걸어둔 빨래를 걷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 아니세요? 여기 사시게요? 어쩐 일이래요? 그 중엔 복례 소개로 알게 된 젊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농업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집 근처에 임시로 거처를 찾고 있었죠. 그 청년은 성실하고 조용했습니다. 낡은 장판을 같이 뜯어내고 마당 평상도 함께 고쳤습니다. 장날이면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고 제가 모르는 농기구 이름도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차리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도시보다 여기가 더 잘 맞으시나 봐요. 뭔가 마음이 편해 보이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하다는 말, 그간 들은 적이 없던 말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집은 제법 사람이 사는 느낌이 났습니다. 텃밭엔 상추며 고추가 자라고 있었고 방에는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들이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그냥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시골 내려와 있어. 시골이요? 거긴 왜요? 이 집, 내 아버지랑 같이 지은 곳 있잖아. 그냥 생각나서 왔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이제 나도 내 시간 좀 가지려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전보다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들이 묻더군요. 요즘 같이 사시는 분 있다고 들었어요. 복례 이모가 그러시던데. 응, 젊은 청년 하나 방 한 칸 빌려줬어. 농사 배우는 중이래.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엄마 혹시 그 집 다시 도시로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냥
이젠 자주 뵙고 싶어서요. 그 순간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존재가 되어보니 그제야 누군가의 머릿속에 떠오른 존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뜬 이름은 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어딘가 어색한 말투였습니다. 늘 쓰던 말인데도 마치 은행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온 듯 조심스럽고 정제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니? 다름이 아니라 혹시 서울집 말인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그 단어가 나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집. 왜? 아, 도훈 씨가 말씀 안 드렸구나. 사실 저희가 전세 계약이 끝났거든요. 요즘 전세도 많이 올랐고 마땅한 데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도훈 씨가 말하길 어머님이 서울집 정리하신다던데 혹시 저희가 그 집에 잠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고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레 포장된 말이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안 사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처럼 되겠지. 혹시 다음 주쯤 한번 가서 내부 보고 정 안 되면 새 들어 사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새 들어 살겠다면서 당연히 허락될 거라 여기는 어투. 할 생각이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는 태도. 어머님 불편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실까 싶어서요. 그 말은 거절하면 섭섭하다는 뜻이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마당 평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묻더군요. 누구셨어요? 우리 며느리. 오랜만에 연락 오셨나 보네요. 응. 참 오랜만에. 말끝을 흐린 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늦여름의 태양은 여전히 눈이 부셨고 뺨을 타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세영이랑 통화하셨죠? 애도 크고 저희도 여러모로 힘들어서요. 잠깐만 지내다가 새로운 집 구하면 바로 나가려고요. 그 말투는 언제나 그랬듯 당연히 허락해 주시겠죠. 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세영이가 원한다면 따로 얘기 좀 해봐야겠네. 그동안 있었던 일도 있고 하니까. 네, 무슨 얘기를? 말 그대로야. 이젠 그 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도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며느리가 했던 말, 행동, 서운했던 기억들, 제가 혼잣말처럼 적어두었던 기록들이 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그 수첩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며느리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주말 아침 마당에서 김을 메고 있던 제 앞에 은색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먼저 내린 건 지우였고 뒤이어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담백하게 대답했지만 눈은 며느리의 손에 들린 상자 위로 향했습니다. 케이크 하나, 약국 봉투 하나, 그리고 생수 2통. 그들의 마음도 저만큼이나 간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마당을 돌아다니다 고추를 보고는 이게 다 할머니가 심은 거예요?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어쩐지 그 눈빛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아직 정리 중이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살만은 해. 어머님, 혹시 그 집, 서울집 말이에요. 저희가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 혹시 좀 정리 미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집은 지금 매물로 내놨어. 이미 몇 군데서 연락도 왔고 순간 세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없지는 않지.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이렇게 먼 곳까지 내려오기도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보네. 사람 마음도 관계도 언제든 꺼내 쓰는 물건처럼. 며느리는 그제야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도 있고요. 애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한 건 연락 끊고 생일에도 말 한마디 없었던 쪽이지 않니? 그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라서 밤마다 내 톡 확인하고 전화기 붙잡고 잠들었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고추 다 땄어요. 뒤에 고랑도 정리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와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마당을 정리하고 있다는 그 장면, 그 안에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년은 인사를 하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공간이 아니야. 당장 필요하다고 덜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더더욱 아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예의를 차리던 태도도 차츰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르시잖아요. 아이도 있고 집 전세도 갑자기 빠졌고 갈 데가 없어서. 그럼 내 친정은? 거긴 왜 생각 안 해봤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해는 해. 근데 그건 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의 얘기야.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당분간 그 집 빌려주세요. 저희가 월세처럼 생활비도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을 내면 괜찮은 거니? 그렇게 돈으로 해결되는 사이였니?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저희가 뭔가 보탤 수 있다면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세영이 도착했지. 세영이 말 좀 들어줘. 우리 진짜 힘든 상황이야. 세영이도 마음고생 많았고 지금은 엄마밖에 기댈 데가 없어서 그래.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여전히 엄마가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찾아온다는 말. 나는 지금까지 이들이 필요하지 않을 땐 조용히 잊혀지는 존재였구나.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무언가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옆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지난 1년간 느낀 모든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에 연락 없던 날, 지우 발표회에
초대받지 못했던 날,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읽지 않음 처리됐던 화면, 손주가 외할머니라고 부르던 영상, 그리고 저는 조용히 수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며느리는 그 수첩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내가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니? 아니야.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집도 이제 더 이상 너희 뒷바라지 하던 시절의 그 공간이 아니야. 며느리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는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지우는 저 멀리 마당 끝에서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냥 서울로 올라가 볼게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애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네가 정말 나를 보고 싶을 때 오렴. 그땐 나도 그 마음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의 차가 떠나간 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괜찮지. 이젠 좀 나도 단단해졌거든. 그날 밤 저는 시골집 마당에 작은 평상을 새로 짰습니다.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며칠 후 이번에는 아들이 혼자 내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쑥국을 끓이고 있었고 그는 마루에 털썩 앉아 말도 없이 숨을 고르더군요. 서울집, 엄마,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대뜸 꺼낸 말, 예고도 인사도 없이. 세영이 말이야. 엄마가 많이 서운하신 건 알겠는데. 그 집은 사실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해. 전세금 돌려받을 데도 없고 월세 살 돈도 빠듯하고. 솔직히 그 집 없으면 우리 당장 갈 데가 없어. 저는 국자질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지금 필요한 게 집이라는 거네. 도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아이도 크고 세영이도 요즘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다시 예전처럼.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를 마주 봤습니다. 예전처럼 전화 한 통 없이 명절 보내고 내 생일에 문자 한 줄 없던 그 예전 말이니?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 집을 왜 내놨는지 알아? 그 집은 내 마지막 보금자리였어. 그런데 마음 둘 데가 없더라. 그래서 내놨지. 붙잡을 이유가 없었거든. 도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집, 엄마가 살 거예요? 아니, 안 살아. 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 이제 진짜 내 삶을 살려고 해. 엄마 그 집 없으면 우리 진짜 길바닥이야. 지우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래?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 걱정하면 그 애 앞에서 엄마 탓하지 마. 아빠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야지. 말없이 앉아있던 도훈은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그래. 엄마 마음 알겠어.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부엌 문을 닫고 나가면서 문틈 사이로 말했습니다. 결국 엄마도 자기 살 길 찾는 거네. 우릴 버리고.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아. 이젠 나부터 살 거야. 저는 그날 밤 방 안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 지배 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 상담 내역,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가족 간 재산 분쟁 예방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꺼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복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덕아,
너 그 집 아직 팔 생각 있지? 응. 연락 왔어? 응. 어떤 부부가 관심 보이더라. 현장 보고 싶대.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이 이 집을 내 손에서 놓고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시작할 시간이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집 보여줘. 이번엔 진짜 정리할 거야. 며칠 뒤 부동산 부부가 서울 집을 보러 갔고 저는 계약금 입금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수첩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다음 날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말끝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엄마, 복내 이모한테 들었어. 그 집 진짜 파는 거야? 그래. 계약금도 받았고 다음 주에 잔금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잃어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우린 어디서 살아야 하냐고. 그 말 내가 몇 번이나 하고 싶었는지 알아? 말이라도 해주지.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너는 아마 평생 모르겠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세영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매번과 달랐습니다. 울음을 꾹 참는 듯했고 분명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너무 매정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이 뭔지 몰랐다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아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편히 살 수 있었던 거였단 걸. 계약 잔금일 서울 집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단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도훈네 가족 고시원 근처 원룸에 들어갔다고. 지우는 적응을 못해 울고 세영은 그제야 병원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안쓰럽다는 마음보다는 이제야 현실을 봤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펼쳐 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묻힌 엄마가 아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간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시골집 마당엔 국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제 옆에서 일손을 거들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움을 주는 이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제 일상을 함께 살아주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청년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마당에 장독대부터 덮었고 김치 냉장고가 고장 났을 땐 땀 뻘뻘 흘리며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어르신, 여기서 오래 지내도 괜찮을까요? 저 여기 마음이 편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이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온기와 대화, 그리고 소소한 웃음이 오가는 집. 그게 진짜 집이지 싶었습니다. 서울집은 결국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마음 한켠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 집에서의 지난 기억들이 저를 더는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시골집 마당엔 새로 만든 평상이, 고추 말리는 덕장이, 그리고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두 잔의 차가 남았습니다. 가끔은 도훈이에게 연락이 오긴 합니다. 예전처럼 무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다시 가까워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일상 안에 충실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며느리도 한번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우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그림을 그렸다고.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맑은 존재로 남아있기에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우에게 꼭 안부 전해줘. 그림은 나중에 보내줘도 좋고, 이제야 진짜 혼자가 아닌 삶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아온 시간들을 지나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이야기이며 아직 쓰여지지 않은 희망의 문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처럼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의 공감이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